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가지 자산관리사 세무설계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무설계 내용들을 같이 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목차를 보니까 제1장에서 소득세 해설, 2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3장 상속증여세 해설, 4장 양도소득세, 5장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제되는 그 경향을 보면 먼저 그 1장에서는 한 10%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 2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 20% 정도, 3장 그 상속증여세에서는 한 40%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한 20% 정도, 그 다음에 5장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에서 10%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무설계 세금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세법이죠. 이 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는 방법은 되게 간단할 겁니다.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어떤 계산을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재를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다 외우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볼 내용이 이 세무설계 말고도 법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다 외우냐? 불가능해요. 다 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외우기만 하면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만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최대한 외우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습을 할 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 규정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왜 세금이 이렇게 과세가 되는지, 왜 이 법 규정이 생겼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물론 법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암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책을 여러 번 다독을 하세요. 처음에 이 교재를 읽다 보면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자,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교재를 읽다 보면 처음에 걸렸던 시간에 비해서 반 줄고 계속 읽다 보면 점점 줄어지더라서 나중에 시험 당일날 이 교재 한 권 보는데 채 10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다 이해가 된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외우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니까 무조건 외워야겠다. 자, 그 생각 버리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산관리사 그 문항을 보면 오지선다죠. 우리가 금융자격증 관련된 그 문항 그 시험 문제를 보면, 객관식 문제를 보면 다 사지선다인데 비해서 이 자산관리사는 오지선다입니다. 문항이 5개라는 거죠.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푸셔야 되는 거죠. 정확히 아셔야지만 이 답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지선다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 상속증여세 관련돼서는 단편적인 지식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내용을 알고서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편하게 외운다? 이건 안 되고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교재에 들어가 보면 자, 1장 소득세 해설. 자, 3페이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소득세 총설에서 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점에서는 법인세와 같지만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법인세와 다르다. 자, 소득을 얻었다. 그럼 낸다? 그게 소득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소득을 얻고 있는 단체가 만약에 법인이었다. 구성원이. 그럼 당연히 이 법인이 얻은 거 법인세가 과세가 될 거고요. 개인이 얻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둘 다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둘 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다만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거기서 소득세 청솔에서 5줄 내려오면 자, 그러나 소득세는 매년 1년 단위로 부과되므로 소득의 발생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일부 소득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또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를 보는데요. 이 소득세죠. 자, 개인이 뭘 벌었다. 자,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겠다. 그게 소득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이 뭘 벌었을 때 무조건 다 세금을 낼까? 우리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소득세는 뭐가 과세가 되냐면 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8가지 소득의 원천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얘가 소득이라는 거죠, 얘가. 이거 왜 뭘 벌었다 과세가 되냐? 한 푼도 과세가 안 됩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A라는 개인이 뭘 벌었다. 그 벌었는데 그게 이 안에 없다. 한 푼도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에서는 이것만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떤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험료를 500을 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침에 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보험사에서 2억을 받아가래요. 나는 지금까지 500을 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2억을 받아가래요. 보험사고 발생을 해서. 그러면 나는 1억 9,500을 번 겁니다, 지금. 그럼 세금을 내야 되냐 이거죠.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거죠. 벌었어요. 벌었지만 내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언제 이 치료가 다 끝날지도 모르겠고 장애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는데 1억 9,500을 벌었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소득세법은 계속적이고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것들, 자, 그런 것들만 일단 소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의 원천을 딱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채권을 1억 주고 샀어요. 채권을 1억 주고 샀는데 오늘 아침에 2억에 팔았다. 채권을 1억 주고 샀는데 2억에 팔았다. 세금 내야 안 내요? 한 푼도 안 냅니다. 왜 안 내요? 여기 없어서 그렇죠. 자, 주식을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에 팔았어요. 5천만 원 벌었어요. 세금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왜?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과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채권이다. 주식이다. 자, 사고 팔아서 뭘 벌었다. 양도소득세죠. 뒤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양도소득세인데 우리가 보통 그 양도소득세 하면 주택을 뭐 5억 주고 샀는데 이번에 7억에 팔았다. 2억 벌었다. 상가를 5억 주고 샀는데 그게 8억이 됐다. 3억 벌었다. 자, 그래서 그 차익을 벌었다 그러면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자. 그게 양도세죠.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벌어야지만 세금을 낸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과세상 물건들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그 다음에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요. 채권은 그 안에 없습니다. 이 과세상 물건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채권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싸게 팔아도 많이 벌어도 한 푼도 과세가 안 돼요. 주식, 주권상제나 코스닥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에 현재 대주주만이 과세가 되죠. 그래서 소액주주들, 우리가 아침에 컴퓨터 켜고 주식거래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과세가 안 돼요. 왜? 현재 법에서 대주주만이 과세가 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 말했듯이 소득세법은 계속적이고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소득이다 하고서 이 개인이, A라는 개인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기에 있는 것들만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우리 그 교재에서 보니까
거의 6번째 줄에. 그러나 매년 1년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합리적이지 않다. 자, 지금 만약에 어떤 개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벌었다. 많이 벌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자, 이만큼 벌었다. 곱하기 세율 하면 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저렇게 벌었을 때 소득세를 과세할 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걸 벌었어. 이걸 벌었어. 쭉 벌었어.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율 얼마. 배당 소득 세금 얼마. 사업 소득 세금 얼마. 자, 이렇게 소득의 발생 원천마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차피 이 소득은 다 얘 거 아니냐. 다 얘 건데 뭐 굳이 따로따로 해. 다 묶어버려. 다 묶어버려서 합쳐놓고 세율을 때려. 어차피 다 얘 거니까. 그렇게 과세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좋겠어요? 뭐가 좋아요? 뭐가 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합쳐서 과세를 해야 되죠. 합쳐서. 왜? 소득세 세율은 6에서 42%예요. 즉 벌은 게 내가 작다. 그럼 세금을 조금만 내. 이게 크다. 많이 벌었다. 세금 많이 내.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자. 이렇게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번다. 많이 버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각 원천별로 과세한다? 그러면 이 과표가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작습니다. 그런데 합쳐봐요. 합치면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이 과표가 커져서 무조건 높은 세율을 맞게 되는 거죠. 자, 소득세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 돼요. 따라서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소득세는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종합과세라고 해요. 따로따로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소득이 다 있을 때 다 합산하냐?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만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고요. 퇴직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따로 띄어서 계산한다는 거죠. 즉 퇴사했다.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계산해요. 끝. 부동산을 팔았다.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 토지 건물이라 그러면 양도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내 신고 납부하고 끝내버려요. 즉 얘네들은 이런 소득이 있다고 해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도로 띄어서 과세를 해요. 별도로 띄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내용들은 우리 뒤에 7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때 거기 나오니까 어차피 그 내용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이 두 가지 소득은 얘네들이 있을 때 원래 소득세가 종합과세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로 띄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 얘네들은 왜 별도로 띄어서 과세할까? 얘네들도 합쳐서 과세하면 세금을 많이 낼 텐데. 왜 그래요? 당연한 거죠. 이 소득들은 어때요? 이 소득 원천이 있으면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통장에 돈을 넣는다. 이자가 나오죠. 주식을 갖고 있다. 배당 받죠. 사업을 한다. 매달 뭘 벌죠. 근로를 한다. 뭘 받죠. 자, 매달 퇴직을 해요. 매달 아파트를 팔아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소득은 어때요? 아주 어떤 개인이 살면서 평생 한두 번 발생할까 말까 한 소득이에요. 그리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이에요. 이러한 소득들을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로 띄어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소득세는 몇 개예요? 소득세는 몇 개? 3개죠.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소득세는 딱 3개예요. 뭐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런 거 아니에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자, 그래서 이러한 세금들이 있으면 자, 퇴직소득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양도소득은 양도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내 신고 납부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끝날까? 이건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번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서 끝나는 세금이에요. 즉 소득을 얻고 있던 개인이 이런 소득이 있는 개인은 1년간 나는 이만큼 벌었어요 하고 5월 달에 이만큼 벌었다고 신고하고 그 세금을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세금이에요. 자,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저렇게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달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수천만 명 된다는 거죠. 그 수천만 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5월 달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아요, 몰라요? 얘가 벌었는데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천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0만 명 정도가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6번째 그러나에서 소득세는 매년 1년 단위로 부과되므로 장기간을 거쳐서 일부 소득에 대해서 종합하지 않는다. 또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소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자, 분리과세인데 자, 소득세는 이때까지 신고 납부해라.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과세 관청에서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왜?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원의 탈루를 막고 세금을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원천징수제도예요. 이게 뭐냐? 여기 지금 회사가 있다. 여기 근로자가 있다. 자,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한테 매달 급여를 지급하겠죠. 그러면 근로소득자들은 그게 근로소득이 될 겁니다. 그때 회사가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면서 뭘 떼요? 갑근세를 떼죠. 갑종 근로소득세. 이걸 뗀 잔액을 이 근로소득자한테 지급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뗐던 이 세금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갑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이거를 얘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서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갖다 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서는 근로소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즉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겁니다. 무조건. 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면서 무조건 세금을 떼어버리니까.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무조건 갖다 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얘가 세금을 갖다 냈기 때문에 세금도 완벽하게 걷는다는 거죠. 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완벽하게 걷는다는 겁니다. 지금. 따라서 소득세법은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이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여기 즉 이 종합소득은 거의 대부분이 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저기 지금 이자 배당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내가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A한테 이자를 지급할 때 뭘 떼요? 14% 원천징수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통장에 찍어주는 거죠. 주민세까지 합치면 15.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금을 원천징수가 되고 14% 정도 원천징수가 되고 나머지 잔액을 주고 이거를 갖다 내는 거죠. 세무서에다가. 자, 이렇게 다 원천징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만 기억하죠. 여기 거의 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기서 원천징수가 안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죠. 얘는 원천징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 기억할 건 이 사람은 무조건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그때 누가 하냐? 소득세 신고하는 사람 중에 5월 달에 신고하는 사람의 99%는 다 사업소득자들이에요. 왜 그럴까? 왜 얘네들은 5월 달에 신고할까? 원천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업을 한다?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회사 그 자체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원천징수라는 건 누구한테 뭘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띄고 갖다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영업자, 즉 사업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5월 달에 나는 1년간 수익금액이 얼마예요? 나는 이걸 얻게 들어서 필요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소득이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소득자들은. 자, 그러면 이런 생각. 그럼 사업소득자들 외에 다른 소득자들은 다 광범위한 원천징수 제도가 활용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되냐? 해야 돼요? 이거 뭐하러 쓸데없이. 왜? 이미 다 냈는데, 나 받을 때마다 세금을 다 갖다 냈는데 뭐하러 이런 걸 쓸데없이. 따라서 원천징수 제도에 의해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그럼 그 사람들은 굳이 5월달에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분리과세. 종합과세가 아니에요. 원래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원천징수에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그럼 그 사람들 굳이 올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이미 다 끝났는데. 여러분 세무서 가요? 안 가죠. 왜?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간이세액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죠. 진짜 1년치 세금이 얼마일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냈다? 돌려주고, 덜 냈다? 걷어들이고 끝이에요. 다 끝났기 때문에 5월달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분리과세라 부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5월달에 가야겠다. 그걸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그러죠. 종합과세.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은 별도로 띄어서 과세가 분류과세, 원천징수의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5월달에 갈 필요 없어 분리과세, 이렇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소득은 종합과세. 분류, 분리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 그 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나중에 7페이지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득세 과세 이론이라고 밑에 3페이지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소득세 과세 이론은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다. 원천설이란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소득으로 보고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은 제외한다. 반면에 순자산 증가설이란 소득의 발생 원천에 불구하고 과세한 동안 결과적으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것들을 뭐 소득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어떤 소득을 얻고 있다. 자, 그 구성원에 따라서 법인이 얻었다, 법인세. 개인이 얻었다, 소득세.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이렇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왜? 생활하는 자연인이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 세금 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 소득세법은 이렇게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해서 이렇게 과세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고,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법인세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과세가 되냐? 소득 원천설이 아니라 순자산 증가설로 과세한다는 거죠. 즉 어떤 법인이 있었다? 그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 증가한 원인이 어떤 건지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 그럼 너 번 거 아니야? 무조건 과세야. 이게 법인세예요. 그런데 소득세는 그렇게 안 해요. 소득세는 아무리 증가해도 여기에 없으면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을 취할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얘는 생활하는 자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에 그냥. 그래서 얘가 번 거 무조건
벌었으면 과세가 돼야지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자연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이제 법인세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법인세법은 이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소득 원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법은 어떻게 되냐? 순자산이 증가했다 입금, 순자산이 감소했다 송금. 입금에서 그럼 이만큼 법인이 번 거야. 과세. 어디서 벌었는지 안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보면 법인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초 순자산이 이만큼 있었다. 기말 순자산이 이만큼 되더라.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이만큼 늘었네. 그러면 너 법인이 번 거잖아. 세금 내. 이게 법인세요. 왜? 순자산 증가설이니까. 이런 게 없다. 그렇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3페이지 밑에서 5줄 올라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2줄 내려오면 다만 이자, 배당, 연금에 대해서 2002년부터 법령이 열거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는 여기 이 8가지 원천에서 발생한 게 소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소득 원천설이다 보니까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야. 그리고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에요. 이자 소득이다. 그럼 여기 법에 얘가 이자야. 다 나열해야 돼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싶다. 그럼 얘가 배당이야. 사업 소득이다. 얘가 사업 소득이야. 다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 없다? 한 푼도 과세가 안 돼요. 왜? 소득 원천설이니까 일정한 원천에서 발생하면 소득이야. 그래서 그 원천을 다 규정해 놔야 돼요. 거기 없으면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 이자, 배당, 연금 이 3가지 소득은 맨 밑에 뭐가 있냐? 이와 유사한 건 이자 소득이다. 이와 유사한 건 배당 소득이다. 이와 유사한 건 연금 소득이야 하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법이 가만히 보면 이런 금융과 관련된 건데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법이 이 상품들을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자, 배당, 연금에 대해선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건 이자 소득이다 하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즉 유형별 포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7페이지 보니까 종합소득이 나오죠.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이 6가지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해서 5월달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여기 이 소득들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자,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거 사업소득이에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에요. 그것도 사업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그 다음에 퇴직과 양도소득. 자,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이었죠. 아까 얘네들. 그리고 밑에 4-4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이나 거주자의 장기간의 근무에 따른 근속 보상적 대가. 그 다음에 밑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이다.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에 따라서 실현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과세가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진세율로 합쳐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8페이지 위에서 2번째 줄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퇴직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즉 분류과세한다는 거죠. 분류과세.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거고요. 자, 다시 앞으로 오시면 4페이지에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데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개인이에요. 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소득세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소득세법은 이러한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왜 구분했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4페이지 보시면 먼저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란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의 유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다. 즉, 거주자는 뭐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 그게 거주자예요. 즉,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국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주소가 있어 너 거주자, 없어 비거주자,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자, 밑에 비거주자, 거주자 아니네,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했을까? 과세 대상 소득 때문에 그렇죠. 자,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과세가 돼요. 이에 비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거주자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자, 얘가 캐나다에서 뭘 벌었다. 국세청이 발견했다. 과세할 수 있을까? 과세할 수 있죠. 왜? 얘 어디 사는지 아니까. 가서 과세해버리면 돼요. 자, 비거주자다. 우리나라 주소가 없다. 외국에 주소가 있다. 얘가 캐나다에서 뭘 벌었다. 국세청에서 발견했다. 얘한테 과세하자. 얘 찾아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왜? 얘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찾아내?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과세를 하겠죠. 또 거기선 거주할 거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로 갈랐던 건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과세가 되고, 비거주자라 그러면 확실하게 걷겠다. 국내 원천 소득이라도 걷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주소와 거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갖지 않은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단한다. 밑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해서 18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갖지 않은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인정되는 때, 즉 실질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얘가 우리나라에 최소한 183일 이상 있을 것 같아. 그럼 거주자. 뭐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5페이지 보시면 답원. 해외 현지 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 자, 거주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그 다음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자, 얘네들은 뭐냐? 무조건 거주자로 보겠다. 자, 거주나 내국법인의 해외 파견 임직원, 그 다음에 국외 근무 공무원. 자, 이 사람들은 주소가 어디 있어요? 외국에 있겠죠, 당연히. 외국에 주소가 있겠죠. 그러면 외국에 주소가 있으니까 너 비거주자? 아니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거주자. 아무리 주소가 외국에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밀접적 관계는 국내에 있다.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나갔을 뿐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리 주소가 국외에 있더라도 무조건 거주자로 의제를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거. 거주자는 내국법인이에요. 만약에 외국법인의 해외 파견 임직원이다? 그때는 비거주자예요. 거주자는 내국법인이에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 파견 임직원이 거주자로 의지가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를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도 벌고, 우리나라에서도 광고나 뭐 이런 거 찍겠죠. CF 같은 거 찍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영국과 한국에서 번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벌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된다. 무조건 틀린 말이죠. 왜요? 주소가 어디 있어요? 영국에 있겠죠. 그럼 뭐예요? 비거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그것만 과세가 되겠죠. 자,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밑에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의 실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장 넘겨보면 거기 그 6페이지 박스가 하나 나오죠.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의 실익.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거나 180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이렇게 돼 있고 과세 대상 소득인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즉 전 세계 소득이 과세가 되는 데 비해서 비거주자는 국내 발생한 소득,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가 된다는 거. 자, 과세 방법이죠. 자, 과세 방법인데 거주자다. 그럼 얘가 뭘 벌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쭉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야 돼. 종합과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원천 징수에 의해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것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로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거주자는 어떻게 될까? 자, 비거주자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 자,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끝이란 얘기예요, 지금. 근데 종합과세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때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세부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왜? 그 소득에 대해서 일정 세율만 곱해서 끝내버리니까. 자, 그런데 비거주자는 희한하게 분리과세가 원칙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예보로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그럼 얘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렸다.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를 떠나버렸다. 과세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얘가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을 확실히 거둘까? 간단하죠. 원천징수를 하면 돼요. 이 외국인한테, 이 비거주자한테 뭔가 소득을 지급하는 애가 여기 지금 비거주자가 있다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있다 그러면 얘한테 뭔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겠다는 얘기죠. 떼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얘한테 세금을 완벽하게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분리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분리과세 세율은 이 종합과세를 한다 그러면 6에서 42%로 과세가 되는데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 일정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이 돼요. 보통 한 20% 정도? 금융 관련해서. 그러면 아니 거주자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비거주자는 분리과세에서 이렇게 끝내버려? 그럼 얘를 우대해 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우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얘가 신고 안 하고 나가버리면 우린 거둘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거주자는 분리과세가 원칙이란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얘가 신고 안 하고 나가면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다. 그럼 만약에 얘를 찾을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얘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주자하고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 이 조건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원칙은 비과세는 분리과세, 예외적으로 이렇다면 종합과세.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소득공제인데요. 거주자는, 모든 것들이 공제가 가능하고,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는 본인공제만 가능하다는 거, 특별공제는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통해서 거주자, 비거주자, 왜 구분했는지, 그 실익이 뭔지 느끼시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이 뭘까? 그리고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신탁의 이익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탁의 이익은 나중에 우리가 배당소득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보는데, 거기 8페이지 보니까 신탁이익, 집합투자기구 외 신탁의 이익은 신탁업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 자, 거기 밑줄.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 자, 그게 신탁이익인데, 거기서 5줄 내려오면, 소득세법에서는 위탁자가 신탁 만료 시 얻은 신탁이익에 대해서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거죠. 자, 여기 만약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그럼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을 이전하겠죠? 그럼 얘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벌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벌어서 수탁자가 어떤 수탁수수료 같은 거 일정 부분 가져가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 위탁자한테 다시 다 되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수탁자가 이전 받아서 운용을 해서 발생한 소득, 얘가 이자였다. 아니면 얘가 배당이었다. 아니면 얘가 부동산 임대였다.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겠죠. 그랬을 때 얘한테 갖다 줄 때 그게 여기서 본 거야 이자소득과세, 여기서 본 거야 배당소득과세, 부동산에서 본 거야 그럼 사업소득과세, 뭐 양도와 관련된 거 그럼 양도세 과세, 이렇게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가 되면 돼요. 왜? 얘는 단순히 얘가 이전된 것들을 관리만 한 거고 여기서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일로 갖다 주는 구조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금융상품에 한번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펀드 상품, 펀드. 그럼 거기 투자자가 있고 집합투자기구, 여기 투자 대상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투자자는 이 펀드에 내가 투자를 했고 여기 돈이 모여 있으면 자산운용회사가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벌어들여요. 벌어들였다. 그럼 벌어들인 것들을 이 투자자들한테 갖다 준다는 거죠. 만약에 투자자 A가 있고 투자자 B가 있는데 투자자 A가 투자한 돈이 일로 갔다. 그럼 얘 갖다 줄 때 얘한테 이자소득 과세해버리면 돼요. 얘한테 갔다. 그러면 여기서 벌었다? 그럼 배당소득을 과세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를 하면 된다는 거죠. 즉,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집합투자기구 외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당연한 거죠. 원래 여기서 벌어들인 모든 이 과실은 여기 있는 위탁자, 투자자 얘네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벌어들인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면 돼요. 당연한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하죠.
집합투자기로도 받은 이익은 무조건 배당소득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생각. 우리가 이 집합투자기구 펀드라 그러는데 보통, 그럼 아까 여기 투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얘가 투자한 게 1로 갔어. 그러면 이자소득. 얘가 투자한 게 B가 투자한 게 1로 왔어. 그럼 배당소득. 이런 식으로 과세하면 돼요. 그렇죠.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투자자가 생각을 해보죠. 이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한두 명이에요? A, B만 있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죠. Z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투자한 게 1로 들어가서 이 파이프, 집합투자 펀드로 들어가서 1로 갔는지, 얘가 투자한 게 얼로 갔는지, 얘가 투자한 게 얼로 갔는지, 이걸 다 일일이 구분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구분한다 그러면 그때 실익이 있을까? 어떻게 구분할까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투자자는 A, B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수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수시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과세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를 얘가 투자한 게 얼로 갔는지 인과관계를 다 일일이 찾아낼 수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득세법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얘를 마치 법인으로 봐요. 얘를 마치 주주로 봐요. 그래서 이 투자를 했다? 얘가 마치 주주로 봐서 얘가 이 법인의 주식을 산 거야. 그래서 이 법인이 벌어들였어. 그래서 벌어들인 걸 얘한테 갖다 줘. 그건 배당소득이다. 왜? 법인이 번 걸 얘한테 갖다 주니까. 배당소득이죠. 어디서 벌던 말던 여기서 받은 건 무조건 배당소득이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는 펀드, 우리가 집합투자기구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거기서 벌은 소득 무조건 배당소득이라는 얘기예요. 왜? 마치 다 법인으로 받기 때문에, 마치 다 주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소득이야. 그런데 펀드 중에 투자자가 한두 명인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사무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에 그러한 펀드는 우리가 보통 집합투자기구 외 신탁이라 그래, 그거를. 일반적인 펀드는 우리가 집합투자기구가 돼요. 그런데 투자자가 진짜 한두 명이다. 그러면 진짜 한두 명이면 얘가 투자한 게 어디로 갔는지 다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한두 명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도 얘네들이 하고 얘네들이 투자한 게 어디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합투자기구 외 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가 투자한 게 어디로 갔는지 얘가 투자한 게 어디로 갔는지 무조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은 무조건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실질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집합투자기구 외 신탁의 이익은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 왜? 귀속을 다 밝힐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집합투자기구도 신탁이익.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펀드는 다 배당소득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과세기간 및 납세지가 나오는데, 자, 과세기간.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1월부터 사망한까지. 거자가 주소 또는 거소 이전으로 비거자가 된다면 1월 1일부터 국외 이전으로 출고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이고 이때 사망했다. 해외 이주로 전원이 출국하더라. 그러면 이때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1월 1일부터 사망일 출국일이다. 자, 만약에 이런 생각.
나는 사업을 5월 1일 날 시작했다. 나는 5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 소득세 과세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린 말. 무조건 소득세 과세 기간은 이때부터예요. 왜?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되죠. 그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 중에 하나인 이 사업소득이 이때 시작했어요. 5월 1일. 그러면 이 나머지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이때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사업을 이때 시작했을 뿐이에요. 소득세는 종합과세예요. 6가지 소득이 종합과세가 돼요. 그 중에 하나를 5월 달에 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왜? 이 기간에도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할 수 있었으니까. 예외가 있다면 사망, 출국. 이때부터는 도저히 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예외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세기간 기억하시고 납세지 10페이지 보니까 거주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가 없다면 거소지로 한다. 자, 비고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자, 주소지가 하나 쓰면서요.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서울에 거주해요. 요번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래서 양도세가 나왔다.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나왔다. 어디다 신고해요?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나왔어요. 나는 서울에 거주하고 만약에 난 대구에서 나는 그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막 그러고 있다. 어디다 신고? 서울이죠. 부산이 아니에요.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하나죠. 소득세는 무슨 얘기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울. 이렇게 신고한다. 자, 그래서 거기 10페이지 5-2 납세지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주소지에 동그라미. 자, 그 나머지 별거 없고. 자, 이번 시간은 10페이지까지 보는 걸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